좋습니다. 아주 경과가 좋아요. 들어오는 두 여인을 맞으면서 조시모프가 명쾌하게 말했다. 그는 10분 전쯤에 와서 소파 귀퉁이에 앉아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전에 없이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공들여 세수까지 하고 머리를 빗고 맞은편 구석에 앉아 있었다. 순식간에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거기다가 나스타샤까지 손님들을 따라 들어와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과연 라스콜리니코프는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하지만 안색은 아직도 좋지 못하고 겉보기에는 어디를 다쳤거나 아니면 심한 육체적 고통이라도 참고 있는 사람같이 멍청하고 우울해 보였다. 그러나 이 창백하고 어두운 얼굴에도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들어섰을 때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활짝 펴졌으나 곧 전의 방심 상태로 돌아갔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불과 10분 동안 환자와의 대화에서 계속 할 말을 잃었던 조시모프는 세 사람이 들어온 것이 기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3, 4일 후에는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아무튼 이 병은 퍽 오래전부터 시작돼서 잠복기가 길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라스콜리니코프? 이젠 고백하시죠. 당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요? 또 공연히 환자를 자극할까 두려워하면서도 그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나도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조시모프는 자기의 성공에 힘을 얻은 듯 했다. 예, 그래요. 말씀대로입니다. 앞으로 나도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대학에 복학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만사가 다 잘 되어 갈 겁니다. 조시모프는 여자들 앞에서 생색을 내느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말을 마치자 상대방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하나 그의 얼굴에 분명한 조소의 빛이 어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다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사이였다. 플리헤리아가 곧 조시모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특히 어젯밤중에 숙소에까지 와준 데 대해 거듭 사의를 표했기 때문이다. 아니, 이분이 밤중에 어머니를 찾아갔었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피로를 풀 만큼 푹 주무시지도 못하셨겠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매우 놀란 듯이 물었다. 아니다, 로자야. 그건 2시 전의 일이야. 집에 있을 때도 나나 두냐는 2시 전엔 자본 적이 없었으니까. 저 역시 이분에게 무엇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고 고개를 떨구면서 말을 계속했다. 돈은 별 문제로 하고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나는 왜 당신에게서 이렇게 친절을 받고 있는지 도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친절이 괴로울 지경입니다. 뭐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진 마십시오. 당신은 나의 첫 번째 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사실 갓 개업한 의사들은 최초의 환자를 자기 자식만큼이나 중히 여기는 법이니까요. 나도 아직은 환자가 그다지 많은 편은 못 되니까요. 어머니한테는 더 변명할 용기도 없습니다. 난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어머니와 두냐가 여기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미소를 머금고 누이 동생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표정엔 진심이 가득 넘치고 있었다. 두냐 역시 그의 손을 잡고 기뻐했다. 어제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오빠와 누이 동생의 이러한 무언의 굳은 화해를 보고 어머니는 비로소 환한 얼굴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한다니까. 무슨 일이든지 과장하는 버릇이 있는 라주미히는 의자에 앉은 채로 기운차게 몸을 돌리면서 속삭였다.
저 친구는 이런 함축성이 있는 동작을 곧잘 보여주거든요.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일까. 어제 있었던 동생과의 갈등을 어쩌면 저토록 부드럽게 풀어버릴 수 있을까. 그저 슬쩍 손을 내밀고 사랑의 눈길을 보냈을 뿐인데. 그리고 저의 저 아름다운 눈매, 저 아름다운 얼굴, 두뇌치카보다도 아름답다니까. 아, 당장 저 애를 꼭 안아주고 싶구나. 그리고 울고 싶어. 하지만 왠지 두렵다. 두려워. 어쩌면 저 애는 저렇게, 아, 얼핏 보면 저렇게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두려워. 그런데 무엇이 그리 두려운 걸까? 로자, 너는 고지 듣지 않겠지만 두네치카도 나도 어제는 얼마나 불행했었는지 모른다. 이제는 행복하다. 나는 무엇이나 자꾸 과장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별의별 불길한 생각을 다 했었단다. 그래서 우린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라도 힘을 빌리려고. 네, 그건 물론 유감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군요. 제발 어머니, 그리고 두냐. 너도 내가 어머니 계신 곳에 먼저 가기가 싫어서 그냥 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겠지? 아, 그게 무슨 소리냐, 로자. 어머니가 놀라서 말했다. 나는 잠이 깨자 곧 가려고 했는데 옷 때문에 못 가비었습니다. 어저께 나스타샤에게 피 묻은 것을 빨아달라고 미리 일러두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야 겨우 갈아입었습니다. 아니 피라니. 아, 무슨 피란 말이냐. 플리헤리아가 질겁을 하고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 피는 다름 아니라 어제 마차에 치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관리였지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그 말에 치인 사내는? 라주미힌이 성급하게 소리쳤다. 그래서 그 사내를 집까지 옮기는 걸 거들어주다가 피를 묻힌 거야. 그런데 어머니, 난 어제 면목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을 어제 몽땅 주워버렸어요. 그 사람의 아내에게 장례 비용을 하라고. 과부가 된 폐병을 앓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아비 없는 조그만 아이들 셋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어서 집안은 텅 비고 그 밖에 또 딸 하나가 있긴 하지만 정말 그 꼴을 보셨더라면 어머니도 아마 주셨을 겁니다. 하긴 나한테 그런 권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마련해 주신 돈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을 도우려면 우선 그 권리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고프면 개라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소리를 내어 웃어댔다. 그렇지 않니, 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두냐는 또렷이 말했다. 그래, 그럼 너도 무엇인가 언짢게 여기는 모양이구나. 그는 거의 증오에 가까운 눈초리로 누이 동생을 바라보고 중얼거렸다. 나도 그걸 생각했어야 했겠지. 뭐 괜찮아. 잘된 일이야. 너한테 나쁘지 않겠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가는 거야.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지만 넘어선다 해도 한층 더 불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선이지. 그러나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야. 나는 다만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는 무뚝뚝한 어조로 띄엄띄엄 말을 맺었다. 이제 그만해라, 로자야. 나는 네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훌륭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사뭇 기쁜 듯이 말했다. 믿지 않는 편이 좋을 거예요. 미소로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그는 대답했다. 침묵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에도 침묵에도 화해에도 용서에도 그 어떤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쩐지 모두들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군. 눈을 들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쳐다보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사실 플리헤리아는 잠자코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떨어져 있을 때는 나도 두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예, 로자야.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죽었단다. 플리헤리아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라고요? 아니, 스비드리가이로프의 부인 마르파 페트로브나 말이다. 모르니? 그 부인에 대해서는 편지에도 여러 번 써보내지 않았니? 아, 생각나는군요. 그 여자가 죽었단 말입니까? 정말 죽었나요? 무엇 때문에? 그는 벼란간 몸을 떨었다. 그게 말이다. 아주 갑작스레 죽었단다. 바로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 그때였단다. 소문으로는 그 무서운 남자 때문인 것 같더라. 남자가 몹시 부인을 때렸다는 거야. 그 부부는 늘 싸웠었니? 그는 누이 동생을 보면서 물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 사람은 부인한테 늘 관대하고 친절했어요. 7년 동안이나 대개의 경우 부인의 성질을 대범하게 보아 넘기곤 했죠. 그러다가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우라통을 터뜨린 것 같아요. 7년이나 참아왔다면 그다지 악한 사나이는 아니잖니. 두네치카, 너는 그 사내 편을 드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그 남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두냐는 몸서리라도 치는 듯이 말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내에 나가려고 마차를 준비시키고 곧 목욕탕에 들어갔던 모양이야. 날마다 찬물을 준비해 놓고 규칙적으로 냉수욕을 했었는데 물에 들어가자마자 그만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는구나. 어머니가 설명을 했다. 어머닌 남의 일에 관심도 많으시군요. 실은 너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구나.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두들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는 일그러진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건 정말 그래요. 어머니는 계단을 오르실 때부터 두려워서 성호를 긋기까지 했어요. 그의 얼굴은 금세 경련이라도 일으킬 듯이 일그러졌다. 아유, 두냐, 그게 무슨 말이냐. 로자, 제발 화내지 말아다오. 두냐, 어쩌자고 그런 소리를. 하기야 나는 이리 오는 도중이나 기차칸에서 줄곧 생각했단다. 너를 만났을 때의 일이며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생각하니 나는 어찌나 기쁜지 먼 길도 잊을 정도였다.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난 지금도 행복한데. 두냐, 넌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나는 이젠 네 얼굴을 보고 있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로자. 그만두세요, 어머니. 아직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그는 벼란간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다. 다시금 요전의 그 무서운 감각이 죽음처럼 차디차게 그의 가슴을 스치고 간 것이다. 더욱이 그는 자기는 무서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 지금은 결코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눌 겨를도 없거니와 한 가지 문제만은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닌가. 이 괴로운 상념이 너무나 강했으므로 그는 한순간 거의 자기 자신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가려고 했다. 여보게, 왜 그러나? 라주미힌이 그의 손을 붙잡고 소리쳤다. 그는 다시 제자리에 앉아서 말없이 주위를 돌아보았다. 모두들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왜 이렇게 따분하게 앉아 있어요? 무슨 이야기든 하세요. 정말이지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서 뭘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든지 하세요. 모처럼 이렇게 모여서 잠자코 있다니. 자, 무엇이든. 아이, 고마워라. 나는 또 어제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지. 플리헤리아는 성호를 그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면 나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조시모프는 고개를 숙여 보이고 나서 밖으로 나갔다. 괜찮은 분이구나. 플리헤리아가 말했다. 예, 아주 우수하고 교양 있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 친구를 병이 나기 전에 어디서 만났는지 아무래도 잘 기억이 안 나는군. 어디서 만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 친구도 역시 좋은 사나이입니다. 하며 그는 라주미힌을 턱으로 가리켰다. 너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드니 두냐? 그는 누이 동생에게 물어보고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큰 소리로 웃어댔다. 네, 아주 많이. 하고 두냐는 대답했다. 참, 자네는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는군. 라주미히는 매우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지면서 소파에서 일어났다. 플리헤리아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라스콜리니코프도 껄껄거리고 한바탕 웃었다. 자넨 어딜 가려고 일어서나? 나도 볼 일이 있다네. 무슨 볼 일이야. 가만 좀 앉아있게. 조시모프가 가니까 갑자기 자네도 갈 마음이 생겼나? 그런데 지금 몇 시쯤 됐나? 12시? 예, 두냐. 넌 참 좋은 시계를 갖고 있구나. 이건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준 선물이에요. 하고 두냐가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신랑이 준 선물은 아닌 모양이군. 하고 생각한 라주미히는 공연히 흐뭇해졌다. 난 또 루진이 준 선물인가 했지. 라스콜리니코프도 그렇게 말했다. 아니다. 그는 아직 두네치카에게 아무런 선물도 주지 않았단다. 참. 그런데 어머니 기억하세요? 내가 언젠가 연애를 해서 결혼하겠다는 일을? 참, 그랬었지. 플리헤리아는 두네치카와 라주미힌을 번갈아 보며 대답했다. 그 처녀는 아주 병약한 처녀였어요. 게다가 거지에게 무엇이든 주기를 좋아했고 늘 수녀원에 대해서만 공상하고 있었지요. 얼굴은 아주 미웠지만 내가 끌린 것은 아마 늘 앓고만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거기다 절름발이든가 꼽추였다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미 봄날의 꿈 같은 것이었다고나 할까요? 봄날의 꿈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두네치카가 감정이 풍부한 어조로 말했다. 너는 아직도 그 처녀를 생각하고 있나 보구나. 플리헤리아는 감동 어린 어조로 말했다. 그 여자를? 아직도? 아이 참. 이제 그런 일은 모두 저 세상 일 같아서 아주 오랜 옛일 같이 느껴집니다. 그는 손톱을 깨물며 생각에 잠겨버린 얼굴이더니 불쑥 이렇게 말했다. 예, 두냐야. 어제 일은 물론 내가 사과하지만 그 근본만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나냐 루진이냐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만약 네가 루진한테 간다면 나는 그때부터 너를 누이로 생각하지 않겠다. 로자, 넌 또다시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넌 무엇 때문에 자신까지 비열한 놈이라고 하는 거니. 나는 듣고 있을 수가 없구나. 오빠, 이 일에 대해서는 오빠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어제 밤새 생각해서 얻은 결론은 즉 문제는 이거예요. 오빠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한다고 상상하고 계신 모양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만 나 자신을 위해 결혼하는 것뿐이에요. 나 자신이 이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요.
하기야, 이번 일이 내 육친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기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동기는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는 홧김에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며 마음속으로 뇌까렸다. 건방진 것 같으니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면서도 본심을 털어놓지 않는구나. 아, 모두 비열한 성격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표트르 페트로비치와 결혼하겠어요. 그 이유는 괴로운 일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쪽을 택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이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이해해 줄 생각이니까 내가 그 일을 속인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오빠, 지금 왜 싱긋 웃으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빛이 번쩍였고 또 발끈 화를 냈다. 모든 것을 이해해 준다고? 그는 독소를 띄우면서 되물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구원 방법과 형식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그이는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대신에 나도 상당히 평가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또 웃으시겠죠? 너야말로 왜 얼굴을 붉히니?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자다운 고집으로 나한테 자기 주장을 내세워 보려고 하고 있어. 너는 루진을 존경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해봐서 잘 안다. 결국 너는 돈 때문에 자기를 팔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비열한 행위란 말이다. 나는 그래도 아직 네가 얼굴을 붉힐 수 있다는 것만도 기쁘게 여기겠다.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또 설사 오빠가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내가 정말 비열한 결심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나친 횡포며 억압이에요. 아휴, 이를 어쩌나. 또 기절해버리겠군. 플리에리아가 외쳤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현기증이 나셨을 뿐이에요. 너무 그렇게 기절하지 마세요. 그래, 네가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너를 인정해 주리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건 무슨 뜻이냐, 어? 어머니, 오빠한테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편지를 보여주세요. 하고 두네치카는 말했다. 플리헤리아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편지를 넘겨주었다.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받았으나 펼쳐보기 전에 갑자기 얼빠진 듯한 얼굴로 누이 동생을 보았다. 그는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주의 깊게 2번 되풀이해서 읽었다. 플리헤리아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사람은 변호사라 말하는데 글 쓰는 걸 보니 영 무식하기 이를 데 없군. 이것도 소송 솜씨인가? 잠깐 생각한 뒤에 편지를 어머니께 돌려주면서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주위는 약간 동요의 빛이 일었다.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패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쓴다네. 라주미힌이 더듬더듬 말했다. 그럼 자네도 읽어봤단 말인가? 그렇다네. 우리가 보여드렸다, 로저야. 아까 이분한테 보이고 의논을 했었다. 플리에리아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건 소위 재판하는 식의 문제라는 걸세. 재판소의 문서는 여태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 재판소식? 그렇지, 재판소식이야. 좋아. 자기를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얘야, 내가 너를 골려주려고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은 그게 아니야. 이 편지의 문체와 관련해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점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편지 속에 자업자득이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과 특히 내가 동석하면 당장 그 자리를 물러가 버리겠다는 위협이 있잖니. 이 위협은 만일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사람까지도 버리겠다는 거야. 페테르스부르크까지 불러 올려다 놓고 지금 와서 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루진한테서 이런 투의 편지를 받고서 화가 나지 않니? 그게 아니에요. 난 잘 알아요. 이 편지는 정말 문장이 서투를지도 몰라요. 정말 오빠의 평은 적절했어요. 그보다도 이 편지 속의 한 가지 문제는 나에 대한 중상이야. 몹시 졸렬한 중상이지. 물론 나는 어제 곤경에 빠진 과부에게 돈을 주었어. 장례비로 말이다. 그리고 그 집 딸, 그 사람이 말하는 추잡한 영업에 종사하는 처녀에게 돈을 준 건 말이다.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이 나를 중상하고 이간시키려는 의도가 뻔하지 않아? 이것만으로도 그의 사람 됨됨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로자, 너는 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냐? 뜻하지 않은 그의 새로운 사무적인 어조에 더 한층 불안에 쌓인 플리헤리아는 이렇게 물었다. 뭘 어떻게 하다니요? 퓨트르 페트로비치가 이렇게 오늘 저녁에 네가 오지 않기를 만약 오는 경우는 곧 물러가겠다고 썼으니 말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할 셈이냐? 그래도 오겠니?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어머님이 결정할 일이지요. 만약 루진의 그러한 요구를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다음은 두냐의 마음에 달렸죠. 역시 모욕을 느끼지 않는다면 말이죠. 나는 두 분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요. 그는 무관심한 어조로 대답했다. 이미 두네치카도 마음을 결정했고 나도 거기에 찬성이다. 플리헤리아가 얼른 말했다. 오빠, 나는 그 자리에 오빠가 꼭 오시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오시겠지요? 그러지. 당신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와주세요. 그녀는 라주미힌을 보고 말했다. 자, 너희들이 결정한 대로 하자. 나도 눈가림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하는 일은 질색이야. 베트로비치가 화를 내든 말든 그건 아무래도 좋으니까.